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연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또 국민을 설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연설 이야기가 많죠. 뭐 게티스버그 연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그 원문대로 뭐 달달 외우기도 합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연설,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건국 연설은 게티스버그 연설과 맞먹을 정도의 명연설인데, 다만 이렇게 널리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연설은 대한민국의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것을 요사이 읽어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연설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연설이 격이 높으려면은 이 어휘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문장력이라고 할까요? 어휘력이 좋았던 사람이 세 사람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씨입니다. 세 사람인데, 이승만은 뭐 이 세 사람 다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쓴 사람들입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은 최초의 시인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한문, 한시를 말합니다. 한시, 그리고 영어에 통달했고 동서양의 최고의 교양을 통합한 사람이죠. 오늘은 이승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1964년 8월 3일 국방대학원 졸업식 유시에서 박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제가 그 연설문 초안을 구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밑에서 서 올린 연설문 초안을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서 꼼꼼하게 고친 흔적이 있는 연설문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분은 전문 편집자보다도 더 언어 감각이 예민하고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잡지 편집장을 오래 했는데, 잡지 편집장은 뭘 하느냐 하면은 기자들이나 외부 기고가가 써온 글을 고치는 일이 저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정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저보다도 언어 감각이 더 뛰어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1964년 8월 3일 국방대학원 졸업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리라고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이 연설문 초안, 밑에 비서관에서 올린 초안에는 이 사회적 안전이란 말이 국내적 안전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안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딱 지우고 사회적 안전으로 바꾼 사람이 박 대통령입니다. 훨씬 더 선명해지죠. 앞에 국가의 안전이 있으니까 뒤에 국내적 안전이 나오면 이게 서로 겹칩니다. 그러나 국내적 안전을 사회적 안전으로 바꿈으로써, 사회적 안전이라고 하면은 노사 문제라든지 학생 시위라든지 뭐 범죄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연설문을 쭉 읽다가 보니까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은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복 교수 같은 분은 사람은 어휘력만큼만 출세할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만은, 특히 지도자가 되면은 이 어휘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어휘력이 그 사람의 인문적 그리고 교양의 한 척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어휘력이 부족한 대통령 또는 어휘력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국어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를 분석을 하면 왜 정치인이 어휘력이 부족하느냐. 첫째가 이념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휘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념이란 것은 뭐냐면 이론화된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논리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이 대통령이 정확한 연설을 할 수가 있고 거기 정신이 들어있는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면 어휘력이 부족해집니다. 독서가 어휘력을 만드는 거죠. 독서 빼고 어휘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많이 본다고 해서 어휘력이 늘지는 않죠. 그리고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 또 공통점이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 남의 말을 들으면 어휘력이 풍부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좋은 이야기는 이렇게 메모도 하고 기억도 하는데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은 또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건 고민을 하지 않는다. 선과 악, 적과 동지의 문제를 놓고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과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연설, 정강정책, 그리고 구호,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말과 글의 중요성을 모르면 어휘력이 중요한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말씀드린 1964년 8월 3일 국방대학원 졸업식 연설을 준비를 하면서 아래 사람이 써온 글을 이렇게 고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직접 써서 추가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이야기죠. 밑에 이 박정희 대통령은 밑에서 써 올린 연설문을 워낙 많이 고치니까 그게 결국 자기 것으로 소화된 겁니다. 소화된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추가한 것은 이건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에서 나온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추가된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 64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절망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는 밝고 희망적이고도 고무적인 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분투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세대에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서 우리 다 같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 세대에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해서 선진 열강과 같이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서구화파인들이 그들의 조국을 근대화하기 위해서 문해부흥이고 산업혁명이요 하고 피땀 흘려 노력할 때에 우리 조상들은 캐캐묵은 당파 싸움이나 하고 양반 자랑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또 2차 대전 후 20년 동안 패전의 고배를 마신 패전 국가들이 잿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며 그들의 조국을 재건해서 오늘날 그들은 전쟁 전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후 20년 동안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야 정치 싸움만 하다가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또다시 놓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또다시 놓친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진 국가란 낙인을 붙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산과 건설에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맡은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분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 추가한 부분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일반론적인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민족이 이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길어야 10년 사이다. 이때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집권했지만 항상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측근들이 증언해 오면은 시간이 없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압축해서 쓰면서 큰 성취를 하다,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일에 대한 욕심으로 삼성 개헌을 해서 또 유신 선포를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게 된 것이죠. 일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위한 장기 집권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국가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종업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 공산주의자의 도전으로부터 방어를 하면서 그런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도 항상 국가 안보를 전제로 한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경제 발전,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안보, 이렇게 두 가지 이 상충되는 개념이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 아주 경이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또 자신이 거의 직접 쓰다시피 해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부르는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97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유시입니다. 바로 그 한 달 반 전에 북한 공산 집단이 보낸 문세광이라는 이 암살범에 의해서 부인을 잃은 지 한 달 반이 지나서 국군의 날 유시를 하게 되었으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군의 역사는 건군 초창기부터 공산 침략자들과의 투쟁의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그들과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며 일보도 양보할 수 없는 생존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는 공산주의자와 싸우는 것을 숙명으로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와 싸운다. 절대 조건이다 하는 것을 먼저 서두에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산주의자가 핵무장한 지금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공산당이 북한 노동당이죠. 공산당이 핵무장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 세력이 핵무장한 게 아니에요. 공산당이 핵무장해가지고 우리는 핵무장하는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74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신체제는, 박정희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신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설계를 가져야만 우리는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자유를 지키려면 작은 자유는 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잘못하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줄 위험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것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 한다면은,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문장이 워낙 좋아서.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일을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것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은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장해서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도 그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 간첩질하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다른 자리입니다만 박 대통령 다른 자리에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공자가 말씀하신 중용사상과 상통하는 것이며 전제군주식 억압정치도 나쁘지만 무절제한 자유방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용의 핵심이라는 것은 온건한 균형 감각일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유교적 교양 위에 균형 감각이라는 것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 인격체에서요. 문무를 통합한 균형미를 갖춘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때로는 다감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했지만 항상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고 사물을 주체적으로 보고 항상 은인자중하면서 일단 결론을 내리면 우직하게 밀고 나가고 진행 과정을 철저하게 중간 점검을 해서 확인하는 위대한 CEO였습니다. 그분의 말은 바로 위대한 CEO로서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유신체제를 규정을 하기를 유신체제는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사람입니다.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도 그분이 만든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한산도에 있는 한산도에 있는 그 이순신이 시를 읊기도 했던 그 수루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근면이라고 쓴 팻말을 보고는 이렇게 수행한 사람들한테 지시한 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루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을 회상하며 담배 한 대 좀 피우고 싶지 않겠어요? 근면보다 오히려 재떨이를 비치하도록 해주세요.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담배 피우고 싶은 그 자리에 근면보다는 재떨이를 내어놓고 좀 그런 멋도 만끽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민간인이지만 군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군인이지만 선비 같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선비적 군인, 군인적 민간인, 이 두 분이 어휘력에서도 가장 뛰어난 분이었다. 그 두 분의 연설이 한국 역사를 움직이고 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